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녹색 광선에서 출판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눈보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푸시킨의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단편 소설입니다. 작가 푸시킨이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에 빠져서 주인공의 상황에 함께 안타까워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중간쯤에서는 그래, 역시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했다가도 운명인 건가 싶기도 하고 짧은 단편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는 이름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의 작가 푸시킨도 전체 이름이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인 것처럼 길고 다소 생소한 이름의 소설을 읽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훌륭한 내용에 비하면 이름을 읽기 어려운 것은 애교로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하고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 우리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아름다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눈보라, 알렉산드르 푸시킨. 눈보라. 말들이 언덕을 질주하며 수북히 쌓인 눈을 짓이기고 가는 길. 저기 한편에 덩그러니 서 있는 교회당이 보인다. 갑자기 사방에 휘몰아친 눈보라. 한방눈 되어 쏟아지고 검은 까마귀 날갯짓 소리, 썰매 위를 맴돌며 들려오는데 슬픔을 점치는 울음소리가 맞구나. 마음이 급해진 말들은 저 멀리 어둠을 날카롭게 응시한다. 갈기를 한껏 곤두세운 채. 주콥스키. 우리 기억에 아로새겨진 시절인 1811년이 끝나갈 무렵 내 나라 도보 마을 영지에는 사람 좋은 지주 가브릴라 가블릴로비치 알이 살고 있었다. 근방에서 손님 접대 잘하고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이웃들은 수시로 그의 집에 드나들어 먹고 마시며 지주의 부인과 5코페이가를 걸고 보스톤 게임을 하곤 했다. 어떤 이들은 그 집 딸인 늘씬하고 창백한 얼굴에 17살 난 처자 마리아 가블릴로브나를 보기 위해 드나들기도 했다. 부유한 신부감으로 알려졌기에 많은 이들이 그녀를 자기 신부감이나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것이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프랑스 소설을 읽으며 자랐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녀가 고른 상대는 휴가차 고향에 내려와 있던 가난한 육군 소위보였다. 청년 역시 똑같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음은 당연지사였고 둘의 사랑을 눈치챈 처녀의 부모가 딸에게 청년을 단념하라고 말하며 그를 퇴직한 법원 서기보다도 더 푸대접하였던 것 또한 당연지사였다. 우리의 연인들은 서신 교환을 하면서도 날이면 날마다 소나무 숲이나 오래된 예배당 옆에서 단둘이 만났다. 거기서 그들은 서로에게 불멸의 사랑을 맹세하거나 운명을 한탄하였고 온갖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추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리가 상대방 없이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다면, 부모님의 잔인한 뜻이 우리 행복을 방해한다면 그 뜻을 거스르고 살면 안 될까? 당연히 이런 행복한 생각은 청년의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는데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연애 소설 같은 상상력에도 딱 들어맞았다. 겨울이 되면서 그들의 데이트는 끝이 났지만
서신 교환은 더 활발해져만 갔다. 블라지미르 니콜라이비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몰래 결혼한 후에 얼마간 숨어 살다가 부모님의 발 아래 엎드리자고 애원했다. 그러면 부모님은 결국 연인들의 영웅적인 지조와 불행에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얘들아, 우리 품에 안기거라 라고 말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고 덕분에 도주 계획은 폐기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도 같은 생각에 이르렀다. 약속한 날 그녀는 저녁을 먹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방에 가 있기로 했다. 하녀와는 사전에 모의가 되어 있었다. 둘 다 뒷문을 통해 안뜰로 나간 후 안뜰 너머 준비된 썰매를 타고 내 나라 도보에서 오베르스타 떨어진 자드리노 마을에 가서 블라지미르가 기다리고 있을 교회당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결단의 그날이 오기 전날 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속옷과 옷까지도 챙겼고 감상적인 여자친구에게 기나긴 편지 한 통도 썼으며 다른 한 통은 부모에게 썼다. 그녀는 가장 감동적인 문구를 써서 부모에게 작별을 고한 뒤 불가항력적인 열정의 힘으로 인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의 발 아래 엎드릴 날이 인생 최고의 축복받은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마리아 가블릴로브나는 편지 2통을 불타는 2개의 하트 모양과 그에 어울리는 글귀가 새겨진 툴라제 봉인으로 밀봉한 뒤 동틀 무렵에야 가까스로 침대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악몽이 시시각각 그녀를 깨웠다. 혼인식에 가려고 썰매에 타자마자 아버지가 그녀를 멈춰 세우더니 몹시 빠른 속도로 눈바디로 끌고 가 캄캄한 나락에 내팽개치는 것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다 숨이 멎어버린 그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창백한 얼굴에 블라지미르가 피범벅이 된 채 풀밭 위에 누워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결혼을 서두르자고 애원했다. 또 다른 흉측하고 뜬모를 환영이 눈앞에서 차례로 쓰러져 갔다. 마침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평상시보다 더 창백했고 진짜로 머리가 아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의 번민을 알아차렸다. 자상한 부모님이 근신스러운 표정으로 마샤, 얘야, 무슨 일이냐? 너 어디 아픈 건 아니니? 라고 연신 묻자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쾌활한 척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가족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죄어들었다. 그녀는 간신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물건들 모두에게 남몰래 작별을 고했다. 저녁 식사하라는 말에 그녀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은 식사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녁 인사를 드렸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입맞추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자라는 밤인사를 건넸다. 마샤는 하마터면 울 뻔했다. 그녀는 자기 방에 와서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고 펑펑 울었다. 하녀는 진정하고 기운을 차리시라고 그녀를 어르고 달랬다. 준비는 끝났다. 30분 후면 마샤는 부모님 집과 자기 방, 고요한 처녀 시절의 삶을 뒤로 남긴 채 떠난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바람은 울부짖고 덧창은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협박처럼 슬픈 전조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두 잠이 들었다.
마샤는 스카프를 두르고 따뜻한 망토를 걸친 후 손에 보석함을 들고 뒷문 현관으로 나왔다. 하녀는 보따리 2개를 들고 그녀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안뜰로 내려갔다. 눈보라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바람은 죄 많은 젊은 여인을 멈춰 세우려고 힘을 쓰는 것 마냥 얼굴 쪽으로 휘몰아쳤다. 그들은 가까스로 안뜰 끝까지 걸어갔다. 길가에는 썰매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추위에 꽁꽁 얼 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블라지미르의 마부는 날뛰는 말들을 진정시키면서 마차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마부는 귀족 아가씨와 하녀가 마차에 올라타고 보따리와 보석함을 싣는 것을 돕고 나서 고삐를 맺고 말들은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귀족 아가씨는 운명의 비호와 마부 테료슈가의 능란한 솜씨에 맡기고 사랑에 빠진 우리의 청년에게 관심을 돌려보자. 블라지미르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아침에 자드리노 마을의 신부에게 가서 가까스로 그를 설득한 다음 이웃 지주들 가운데 혼인식 증인이 될 사람들을 물색하러 다녔다.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퇴역한 40가량의 기병대 기수 드라빈이었고 그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는 확신컨대 이 모험이 소시적 경기병 시절에 짓궂은 장난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지미르에게 점심을 들고 가라고 권하면서 나머지 증인 2명을 구하는 것 또한 문제없을 거라며 호언장담했다. 점심을 먹고 나자 정말로 박차를 단 장화를 신고 콧수염을 기른 토지 측량기사 슈미트와 얼마 전 창기병에 입대한 16쯤 된 경찰서장 아들이 왔다. 그들은 블라지미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인생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까지 할 정도였다. 블라지미르는 감격에 겨워 그들을 깨어났고 이어서 채비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다. 날이 저물고도 한참이 지났다. 그는 믿음직한 자신의 마부 테료슈가를 그녀가 기다리는 네나라도보 마을로 보내면서 자기 소유의 트로이카와 세세하고 꼼꼼한 지침을 딸려보냈다. 본인을 위해서는 말 한 필이 끄는 작은 썰매마차를 대령하라고 명했다. 그리고는 마부도 없이 혼자서 2시간 후에 마리아 가브릴 노브나가 도착하기로 한 자드리노로 향했다. 가는 길은 익히 알고 있었고 마차로 20분이면 족한 거리였다. 그러나 블라지미르가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나 들판을 달린 무렵 바람이 일면서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도로가 눈으로 뒤덮였다. 주위의 모든 것이 누르스름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안개 사이로 한방눈이 휘날렸다.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블라지미르는 들판에 있었고 다시 길로 들어서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말은 마구잡이로 내달리며 눈더미 위에서 허우적대거나 구덩이에 빠지기 일쑤였고 마차는 계속해서 기우뚱거렸다. 블라지미르는 방향 감각만은 잃지 않으려 했었다. 벌써 30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는 아직도 자드리노 숲에 이르지 못했다. 10분 정도 더 지났지만 숲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블라지미르는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난 들판을 따라갔다. 눈보라는 가라앉지 않았고 하늘은 게일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말은 지치기 시작했고 그는 허리까지 눈 속에 푹푹 빠지면서도 땀을 비오듯 흘렸다. 마침내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라지미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고 이것저것 재본 뒤 오른쪽 길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말은 가까스로 걸음을 떼었다.
1시간도 넘게 그는 길 위에 있었다. 자드리노 마을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가도 들판은 끝이 나지 않았다. 사방이 눈구덩이고 골짜기여서 썰매가 계속해서 넘어졌고 그때마다 그는 썰매를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흘렀다. 블라지미르는 심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한쪽에 거무스름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블라지미르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숲이었다. 그는 다 왔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만간 아는 길로 들어서겠거니 아니면 숲을 끼고 돌아서 가겠거니 기대하며 숲 근처로 향했다. 자드리노 마을은 정작 그 숲 너머에 있었다. 얼마지 않아 그는 길을 발견했고 헐벗은 겨울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라면 바람이 휘몰아치지는 못할 것 같았다. 길은 평평했고 마을은 원기를 회복했으며 블라지미르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가도 자드리노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숲은 끝이 없었다. 낯선 숲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블라지미르는 경악했다. 절망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말을 채찍질했다. 가엾은 짐승은 속력을 내서 달리다. 이내 멈춰섰고 15분쯤 지나서는 불행한 블라지미르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하듯 걸어갔다. 나무들이 점차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고 블라지미르는 숲을 벗어났다. 자드리노는 보이지 않았다. 자정이 되고도 남은 시간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되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날씨는 잠잠해졌고 먹구름도 사라졌다. 하얀 양탄자가 깔린 듯한 물결 무늬의 평원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밤하늘은 몹시도 쾌청했다. 멀지 않은 곳에 농과 너더체가 모여있는 촌락이 보였다. 블라지미르는 그쪽을 향해 갔다. 첫 번째 오두막 앞에 이르러 썰매마차에서 내린 그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자 한 노인이 나무 덧창을 올리고 회색 턱수염을 내밀었다. 뭐 때문에 그러슈? 여기서 자드리노가 뭔가? 자드리노까지 뭐냐는 말씀이요? 그래, 뭔가? 꼴지 않수. 시페르스타 남짓헬라나. 대답을 듣자마자 블라지미르는 자기 머리채를 쥐어뜯더니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 마냥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오셨소? 노인이 말을 이었다. 블라지미르는 넋이 나가 대답할 정신조차 없었다. 그는 말했다. 노인자, 자드리노까지 말을 좀 내줄 수 없겠소? 우리한테 말이 있을 리가 있소. 농부가 대답했다. 길을 일러줄 사람이라도 좀 데리고 갈 수는 없겠소? 그자가 달라는 대로 지불하겠소. 잠깐 계셔보슈. 노인은 덧창을 다듬며 덧붙였다. 우리 아들놈을 내보내리다. 그 녀석이 데려다 줄 거요. 블라지미르는 노인의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덧창이 올라갔고 턱수염이 보였다. 뭐 때문에 그러슈? 노인장, 아들은 왜 안 나오는 거요? 지금 나간다오. 신발을 신고 있잖수. 꽁꽁 얼었을 텐데. 들어와, 뭔 좀 녹이시구랴. 고맙지만 아들이나 빨리 내보내주시오. 현관문이 삐걱거리더니 곤봉을 든 청년이 나왔다. 그는 앞장서서 눈구덩이가 된 길을 가리키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면서 걸어갔다. 블라지미르가 그에게 물었다. 몇 시쯤 됐지? 곧 있으면 동이 트겠는걸요? 젊은 농부가 대답했다.
블라지미르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드리노에 도착하고 나니 수탉이 울었고 날은 진지게 밝아 있었다. 교회당 문은 닫혀 있었다. 블라지미르는 길 안내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의 신부가 있을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뜰 안에는 그의 트로이카 마차가 없었다. 과연 어떤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쯤에서 내 나라 도보 마을에 사람 좋은 지주댁으로 돌아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나이든 지주 부부는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가브릴라 가블릴로비치는 실내 모자와 프란네 실내복을 걸치고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 속무로 누빈 가운을 입고 있었다. 사모바르가 준비되자 가브릴라 가블릴로비치는 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알아보라며 하녀를 보냈다. 하녀가 돌아와서는 아가씨가 잠을 못 잤지만 지금은 상태가 한결 나아져 금방 거실로 가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정말로 거실 문이 열렸고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다가왔다. 마샤, 머리 아픈 건 좀 어떠냐? 가브릴라 가브릴로비치가 물었다. 좋아졌어요, 아빠. 마샤가 대답했다. 어제 페치카 연기를 마신 게로구나, 마샤.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랬나 봐요, 엄마. 마샤가 대답했다. 그날 하루는 별탈 없이 지나갔지만 밤이 되자 마샤는 몸져 누웠다. 읍내로 약사를 부르러 보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한 약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환자를 보게 되었다. 가엾은 병자는 심한 고열을 앓으며 생사의 경계에서 꼬박 2주를 아팠다. 집안 식구 중 그 누구도 도주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전날 밤 그녀가 쓴 편지는 불살라졌다. 주인 내외의 분노가 두려웠던 마샤의 하녀는 그 누구에게도 그날 밤 이야기를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 신부, 퇴직관리, 코수염난 토지 측량사와 어린 창기병도 잠잠했는데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마부 테료슈카 또한 슬기운에도 쓸데없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위인이었다. 이리하여 7명이나 되는 공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지켜졌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고열로 헛소리를 계속하다 제 입으로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워낙 뒤죽박죽이어서 딸의 침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어머니는 딸이 죽을 만큼 블라지미르 니콜레에비치를 사랑했고 그로 인해 상사병을 앓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데 그쳤다. 그녀는 남편 또 몇몇 이웃과 의논했고 마침내 모두들 한 목소리로 그것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운명이며 블라지미르 니콜라에비치가 하늘을 점지한 신랑감이 맞다고 가난은 죄가 아니며 사람 보고 사는 거지 돈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등의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교훈적인 경고는 우리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마땅한 근거를 생각해내지 못할 때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법이다. 그 사이 귀족 아가씨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블라지미르는 오래전부터 가브릴라 가블릴로비치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 홀대에 겁을 먹고 있던 터였다. 지주 부부는 결혼 승낙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알려주기 위해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반쯤 정신 나간 편지를 받게 된 지주 내외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는 단 한 발자국도 그 집안에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면서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인 이 불행한 사람을 잊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그들은 블라지미르가 군대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가 1812년이었다.
지주 부부는 회복 중인 마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블라지미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로디노 전투에서 무운을 세우고 중상을 입은 자들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한 마샤가 혼절하자 사람들은 그녀의 열병이 도질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혼절의 후유증은 없었다. 또 다른 슬픔이 그녀를 찾아왔다. 가브릴라 가브릴로비치가 딸에게 전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유산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마샤는 가엾은 어머니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어 가졌고 절대로 엄마와 헤어지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둘은 슬픈 추억을 간직한 장소인 네나라도보 마을을 뒤로하고 영지로 갔다. 그곳에서도 사랑스럽고 부유한 신부감 주변에 신랑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마샤는 그 누구에게도 털끝 같은 희망조차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따금씩 딸에게 연인을 골라보라고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블라지미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군대가 입성하기 전날 밤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마샤는 그에 대한 추억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그녀는 그가 읽었던 책이라던가 그가 그린 그림, 그녀를 위해 베껴 쓴 악보와 시 등 그를 추억할 만한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은 그녀의 지조에 감탄하며 아르테미시아의 애통한 정절을 간직한 이 처녀를 마침내 정복하게 될 영웅을 몹시 궁금해하며 학수고대했다. 그 사이 전쟁은 영예롭게 끝이 났다. 우리 군인들은 타국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은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궁합대는 전리품이라고 할 만한 앙리 4세 만세, 티롤의 왈츠, 조콘다의 아리아와 같은 프랑스 곡을 연주했다. 출정할 때 앳된 소년 같았던 장교들은 전장의 공기를 마시며 성인이 되어 십자 훈장을 받고 돌아왔다. 군인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때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연거푸 써가면서 유쾌하게 말했다. 잊을 수 없는 시절, 영광과 환희의 시절, 조국이라는 단어 앞에서 러시아인의 심장은 얼마나 세차게 뛰었던가. 재회의 눈물은 얼마나 달콤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 국민된 자긍심과 황제 폐하를 향한 애정으로 한데 뭉쳤던가. 그러니 폐하께서는 또 얼마나 멋진 순간이었겠는가. 여인들, 러시아의 여인들은 그 당시 비할 바 없이 멋졌다. 여느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들은 진정 감동에 겨운 환호를 보냈다. 개성 군인들을 맞으며 만세를 외치던 여인들은 공중으로 머릿수건을 던졌다. 그 당시 장교들 가운데 러시아 여인들에게 최고로 값진 포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는가. 이 눈부신 시절에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어머니와 함께 현에 살고 있었기에 수도 두 곳에서 군대의 귀환을 환영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읍내나 시골에서도 수도와 마찬가지로 환호했고 어쩌면 그 환호는 더 열렬했으리라. 이런 곳에 장교가 오면 그야말로 진정한 개선이었으니 장교 옆에서 연미복을 차려입은 여인은 찬밥 신세였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냉정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구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기병 대령 부르민이 그녀의 초롱송에 나타나자 이들 모두는 물러서야 했다. 그는 단추구멍에 게오르기우스 훈장을 달고 있었고 그곳 귀족 아가씨들이 말하듯 매혹을 자아내는 창백한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 나이는 26쯤 되었다.
그는 마리아 가브릴로브나 집안의 영지와 이웃하고 있는 자기 영지에 휴가차 와 있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그에게 각별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생각에 잠기는 평소 모습 대신 생기가 돌았다. 마샤가 그를 유혹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시인은 아마 이렇게 말했으리라.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부르미는 실제로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에게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바로 그런 재주가 있었다. 예의 바르고 관찰력이 뛰어난 데다 가식이라고는 없는 호탕한 유머를 즐길 줄 알았다. 그는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소탈하고 편안하게 대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시선은 온통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쫓아다녔다. 그는 침착하고 온순해 보였지만 소문에 따르면 한때 잘나가는 바람둥이였는데 이 사실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그에 대해 품고 있던 인상을 망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젊은 숙녀들이 통상 그러하듯이 그녀 역시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장난은 대담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여겨 기꺼이 용서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다정함이나 기분 좋은 어투, 매혹적인 창백한 안색, 붕대를 감은 팔보다 더 그녀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 것은 이 젊은 기병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역시도 타고난 명석함과 경험으로 그녀가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과 분간이 안 되는 수줍음? 자존심? 아니면 교활한 호색한의 유혹의 기술? 이것은 그녀에게 분명 수수께끼였다. 곰곰이 생각해본 후 그녀는 그의 수줍음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를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다정하게 대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리라 결심했다. 그녀는 전혀 뜻밖의 대단원을 마련해 두고 애간장을 태우며 소설가도 같은 고백의 순간을 기다렸다. 어떤 종류건 간에 비밀이란 여자의 마음에 언제나 버겁기 마련이니까. 그녀의 작전은 바라던 대로 성공했다. 적어도 부르미는 깊은 고민에 잠긴 듯 보였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의 검은 눈동자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바라볼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한 듯 보였다. 이웃들은 혼인이 벌써 다 정해진 것 마냥 이야기했고 선량한 프라스코비아 베트로브나는 딸이 드디어 어울리는 신랑감을 만나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하루는 노부인 혼자 거실에 앉아 카드로 운세점을 보고 있는데 부르민이 방으로 들어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찾았다. 그 아이는 안뜰에 있네. 노부인이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 가보시게나.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부르민이 나가자 노부인은 성호를 그으며 어쩌면 오늘 결판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부르민은 연못 옆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발견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손에 책을 든 그녀는 소설 속 여주인공 모습 그대로였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몇 차례 오간 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서로도 어색해지게끔 일부러 대화를 중단했는데 누구든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불시에 단호하게 고백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부르미는 입장이 난처해졌음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며 잠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책장을 덮고
승낙의 표시로 눈을 내리감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르민이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래서 고개를 더 숙였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달콤한 습관에 빠진 나머지 그만. 이제 와서 제 운명을 거역하기엔 너무 늦었군요. 당신에 관한 추억, 비할 데 없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지금부터 제 인생의 고통이자 기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기 힘든 말을 고백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제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께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고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워야만 하는 의무가. 장벽은 언제나 있었는걸요.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그의 말을 막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전 절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압니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당신이 한때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고 3년 동안 아파했다는 것도. 친애하는 마리아 가블릴로브나, 제 마지막 위안마저 뺏으려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제가 행복해지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일 제가 아무 말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군요. 그래요. 알아요. 난 느끼죠. 당신이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피조물이랍니다.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마리아 가블릴로브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결혼했어요. 부르민이 말을 이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째인데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리아 가블릴로브나가 소리쳤다. 희한하기도 해라. 계속 말씀해보세요.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 계속해주세요. 어서요. 1812년 초엽이었죠. 부르민이 말했다. 우리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빌뉴스로 급히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역참에 도착해서 빨리 말을 대령하라고 이르던 차에 갑자기 엄청난 눈보라가 일었지요. 역참지기와 마부들은 제게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더군요.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마구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대령하라고 한 뒤 눈보라 속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마부는 언강을 가로질러 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3베르스타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둑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마부가 도로 쪽으로 나가는 지점을 지나치는 바람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잠잠해지지 않았고요. 불빛이 보이기에 마부에게 그리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목조 교회당 불빛이 보였어요. 교회당 문은 열려 있었고 울타리 너머로 썰매 마차 몇 대가 서 있었죠. 현관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더군요. 이쪽일세, 이쪽! 몇몇이 제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부에게 그쪽으로 가보자고 명했습니다. 참내,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건가?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는 쓰러져 있고 사제는 어쩔 줄도 모르고 있다네. 우린 집으로 되돌아갈 참이었네. 지금 당장 내리게나. 저는 말없이 썰매에 뛰어내려 서너 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컴한 교회 구석 한쪽 의자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처녀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 처녀가 말했어요. 간신히 오셨네요. 우리 아가씨를 거의 죽일 뻔 하셨다고요. 나이든 사제가 내게 다가와 물어보았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엄격결에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시작하세요, 신부님.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상당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부박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설교대 앞으로 가서 그녀 옆에 섰습니다. 사제는 서둘렀고 남자색과 하녀는 신부를 부축하고 보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키스하십시오. 라고 사제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향해 창백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전 그녀에게 입맞추고 싶었죠.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 그이가 아니야. 그이가 아니라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증인들의 놀라운 눈은 일제히 저를 향했지요. 저는 뒤돌아서서 거리낌 없이 교회당을 나와 마차에 몸을 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출발해! 이럴 수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엾은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모릅니다. 브루민이 답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린 마을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역참에서 출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제가 한 고약한 장난이 죄인 줄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교회를 출발하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고 이튿날 아침에서야 세 번째 역참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종복이 전쟁 중에 죽어버려서 제가 그토록 잔인하게 농짓거리를 했던 그 여인을 찾으리라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그녀가 이토록 잔인하게 제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그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로군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어요? 브루민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얘졌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